대화가 끝난 뒤 마치 패배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할 말을 제때 찾지 못해서 말입니다. 상대가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단지 목소리가 더 컸기 때문에 지는 듯한 그 기분. 진실을 손에 쥐고도 그것을 전달할 방법을 몰라 답답했던 경험. 그리고 대화가 끝난 뒤에 침묵 속에서 했어야 할 모든 말의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 했던 순간들. 하지만 만약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상대방이 패배감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말을 멈추게 할 만큼 차분하고 정교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소음을 힘으로, 공격성을 권위로 착각하는 세상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것에는 조용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스토아파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힘이 지배가 아닌 자기 절제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판을 뒤집는 방법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존중을 얻는 대화법을, 더 크게 소리치는 대신 더 적게 말하고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며 바로 서는 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소한 감정 싸움보다 내면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분. 다른 사람의 말에 내 의견이 덮이거나 무시당하는 것에 지친 분이라면 이 영상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대응법은 자존심을 위해 남을 침묵시키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품위를 지키고 스스로의 힘을 되찾으며 모든 대화의 끝에서 당당한 자세와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걸어 나올 수 있게 하는 지혜입니다. 더 단단하고 더 마음을 챙기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본연의 당신이 되는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감정적 반응을 넘어 대응할 준비가 된 당신의 미래 버전을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첫째,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쟁에서 누가 먼저 목소리를 높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목소리, 더 강한 어조, 더 격한 기세로 말하면 상황을 장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에게 주입된 믿음이죠. 소리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공격적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면 약하게 보일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방 안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사실은 가장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존재감에 대한 통제력, 바로 거기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 대화를 지배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이미 평정심을 잃었고 그 공백을 소음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최근에 격한 대화를 나눴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약점을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려던 동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가슴이 조여오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느낌. 맞서 싸우고 자존심을 지키려는 원초적인 본능이 깨어났을 겁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반응이 우리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대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대화를 전쟁터로 만들고 양쪽 모두 무언가를 잃었다는 씁쓸함만 남기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활용하지 못하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힘, 윽박지르거나 요구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느껴지는 순간 다른 모든 것은 배경으로 사라집니다. 그 힘은 평정심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며 종종 이 한 문장으로 표현됩니다.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기만적일 만큼 단순하지만
긴장이 고조된 순간에 사용하면 상황의 역학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대신 그 격한 에너지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불을 뿜어내도 나는 내 평화에서 끌려 나오지 않을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혼란에 익숙한 사람들은 차분함 앞에서 방향을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반응, 열띤 반박, 보복을 기대하며 달려들었지만 당신에게서 마주한 것은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은 그들에게 자신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 자신의 감정적 혼돈 앞에 거울을 놓는 것과 같죠. 그들의 소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드러내고 그 순간 그들은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이 문장이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진짜 이유입니다.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통제불능 상태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당신의 주인이 된다. 그 의미는 간단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할 수 있다면 그가 당신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가 당신 신경계의 끈을 쥐고 당기면 당신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도발이 당신을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둔다면요. 당신은 상대방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힘, 불길 속에 서 있으면서도 불길 자체가 되지 않는 힘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감정이 없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반응을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분노를 느끼고 소리치고 싶고 이기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가듯 감정이 흘러가게 두고 그 아래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폭풍이 잦아들면 남는 것은 명료함입니다. 스토아 학파가 훈련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충동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멈추고 성찰하고 대응하는 능력. 이 문장은 바로 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죠.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 과거에 의견이 갈렸던 민감한 주제를 꺼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고 심지어 당신을 향해 은근한 비난을 던집니다. 모든 시선이 당신에게 쏠리고 사람들은 곧 소란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숨을 고르고 평정심을 유지한 채 말합니다.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움츠러들거나 흔들리지 않고 명확하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타오르던 불길에서 산소를 앗아간 것입니다. 상대를 짓밟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불타기를 거부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목소리를 높일 때 그들은 종종 자신의 불안감, 자신의 말이 들리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통제력을 잃고 싶지 않은 미해결된 욕구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전투가 아닌 연민으로 대응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를 지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소통 방식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신뢰하고 다른 방식으로 귀를 기울이며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소리치는 세상 속에서 조용한 목소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동성이 아닌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믿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스스로를 굳게 믿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믿음은 당신의 몸짓, 말투, 타이밍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논쟁의 세부 사항이 아니라 그 안에서 당신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혹시 차분함을 유지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얕보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진정한 존재감을 가진 리더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말을 들리게 하려고 허둥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남의 말을 막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면 방 안은 조용해집니다. 그들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평정심이 바로 그런 힘을 가집니다. 조용히 존중을 얻어내는 것이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분노를 억제하지 않으면 분노를 유발한 그 상처보다 분노 자체가 우리에게 더 큰 해를 끼친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 진짜 위험은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반응으로 변해버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분노에 차 소리를 지를 때 당신은 중심을 잃고 자신의 가치를 저버리게 됩니다. 단지 상처를 주기 위해 의도치 않은 말을 내뱉고 나중에는 후회와 수치심, 자기 배신감에 시달리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소리쳐서 인정받으려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압박의 순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고조될 때, 누군가 당신에게 굴욕감을 주려 할 때, 당신의 아이디어가 묵살될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본능이 소리치라고 아우성치는 순간에도 중심을 잡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켜보는 모든 사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갈등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자아를 기준으로 자신을 시험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상대가 틀렸음을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성장했고 성숙했으며 첫 번째 압박에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무언가를 쌓아 올렸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얻게 되는 자신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단련을 통해 얻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파급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주변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고 자신의 말투를 조절하고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게 됩니다.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 자체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정적 혼돈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거절은 안정적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의 수준으로 올라올 기회를 주거나 혹은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드러나게 하죠.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긴장된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갈등을 키우는 대신 진정시키는 사람, 깊이 듣고 명확하게 말하며 지배하지 않고도 이끄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정체성에 더 깊이 기댈수록 당신은 덜 반응하게 되고 힘을 과시할 필요 없이 힘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존재감은 드물고 바로 그것이 관계에서, 리더십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는 차이입니다. 플라톤은 현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무언가 말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말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소리치기를 멈출 때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단어는 무게를 싣고 모든 침묵은 의미를 담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당신의 존재 자체로 그것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존중심으로,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먼저 말했기 때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에게 목소리를 높이려 한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소음의 소음으로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보다 말을 많이 해서 당신의 자리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진실은 소리친다고 해서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당당하게 소유할 때, 비로소 더 명확해집니다. 둘째, 당신의 말투는 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담아 말하는 순간. 그들은 말 속에 비꼬는 투를 섞고 당신을 조롱하며 하찮게 여깁니다. 그들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고 듣는 대신 얕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의 내용보다 더 깊이 상처를 주는 것은 바로 그 말투입니다. 날카롭고 무시하며 심지어 연극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죠. 그들은 당신을 도발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그들의 의도는 성공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방역할 말을 찾느라 분주해지고 심장은 더 빨리 뛰며 그들이 빼앗으려 했던 힘을 되찾기 위해 머릿속으로 가상의 논쟁을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돈과 소음 속에서 조용히 인식되기를 기다리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말하는 방식은 당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는 진실입니다. 이 진실은 단순히 영리한 관찰이 아니라 힘의 구도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관점입니다. 누군가 격하게 반응하거나 거만하게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나에 대한 무언가를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충분히 명확하게 말하지 못했나? 내가 틀렸나? 어쩌면 저런 말투를 들을 만한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긴장과 갈등, 불편함의 순간에 한 사람이 소통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성장 배경, 세계관, 감정적 성숙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통제력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말하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거의 언제나 그 사람 자신의 내면적 무질서에 대한 고백과도 같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말, 특히 말투를 통해 드러내는 모든 것은 그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가 무엇을 억눌러 왔는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 자신의 생각이 도전을 받았을 때 얼마나 위협을 느끼는지를 말해줍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남에게 굴욕감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존엄성을 허락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 말투로 선을 넘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대화 도중에 눈을 굴리거나 당신이 말하는 동안 비웃거나 문장이라기보다 뺨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수동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위축되었을지 모릅니다. 반격하고 싶고 그들의 비꼬는 말투를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고 상처가 될 만한 곳을 찔러서 흔적을 남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들처럼 반응한다면 당신도 그들처럼 되어버릴 것이고 그것은 당신의 평화와 가치 그리고 통제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말투는 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라는 이 문장이
그토록 강력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습니다. 방역하지 않고 드라마에 기름을 붓지도 않습니다. 그저 거울을 들어 보일 뿐입니다. 그냥 거울이 아니라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정직한 거울을 말이죠. 그들의 말투, 에너지, 단어 선택을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창피를 주거나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바로 필터링 되지 않은 그들,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감정적인 반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기기 위해 던지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설정하는 경계선입니다. 상대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은 그 의미를 느낄 것입니다. 다시 눈을 굴리거나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와 닿을 겁니다. 모욕적인 말과 달리 이 문장은 방어 기제를 자극하는 대신 인식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패턴을 직시하도록 강요받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인식은 매우 불편하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기만 하면 잔인하게 말할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옳다는 사실이 무례함의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인간성을 부정하지 않고도 그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지 않고도 아이디어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적 성숙함이고 윤리적인 힘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건너뜁니다. 그들은 말투를 무기처럼 사용하고 논리를 방패 삼아 그 뒤에 숨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도 똑같이 행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싸움판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투를 관찰하고 그것이 당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투는 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들의 힘을 빼앗으려 하지 않고도 당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당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자존감에 상처 하나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승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적 혼돈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 그들의 말이 폭풍처럼 소용돌이치는 동안 당신은 고요히 머무는 것, 무례함에 더 큰 무례함으로 반응하는 대신 명료함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조용한 품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것은 교묘한 모욕이 아니라 바로 명료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 명확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수준에 맞춰 올라오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두 결과 모두 당신에게는 유용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대해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그 순간에 어떻게 처신하는지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당신을 더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려는 순간에도 당신 자신에게 진실하게 머무는 것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누군가 명백히 당신의 신경을 긁을 때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무례함은 종종 통제력을 갈망하는 외침이며 당신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대신 그것을 당신에게 던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공격성으로 위장한 두려움은 여전히 두려움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당신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저 예측 가능한 패턴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것과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해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학대를 용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문장은 사람들이 당신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라는 허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힘입니다. 드라마 없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 당신을 공격한 사람처럼 변하지 않고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당신은 선을 긋고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동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차이입니다. 사실 당신이 이 문장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런 존재감에 자신을 고정시키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더 거세게 반발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반응하지 않고 움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만족감을 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 자신을 내면으로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소리에 메아리를 듣게 하고 그 메아리는 종종 그들이 감당할 준비가 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미덕이다. 감정적으로 무미건조하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혼돈 앞에서도 안정되고 중심이 잡히고 차분한 상태. 당신이 이 문장을 사용할 때 구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당신의 에너지는 모든 논쟁에 낭비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적 불안정이 당신 마음의 온도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신을 안정감과 연관짓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특정 말투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과 대화하고 싶다면 당신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수준으로 올라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방식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차분한 자신감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을 때 그것은 당신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종의 조용한 책임감을 부여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롭게 사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우리가 되고자 하는 모습 그대로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이 말은 그 어느 때보다 여기에 잘 어울립니다. 우리 모두는 현명하고 단단하며 침착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질 때, 누군가 우리를 무시할 때, 방역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소통 전략 이상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당신의 가치와 일치시키는 방법이며 당신의 감정적 진실성에 대한 매일의 시험입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내심이 바닥나는 날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말투가 예상보다 깊게 상처를 주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가슴속에서 열기가 차오르고 말이 혀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는 날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인간이니까요. 성장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 속에서 당신은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당신의 반응을 선택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선택이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말투는 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논쟁처럼 느껴지지 않는 특별한 종류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건 마치 덫처럼 느껴지죠. 처음에는 무언가를 해결하고 명확히 하고 어쩌면 평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주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서로의 말을 자르기 바쁘죠. 상대방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해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통제를 원하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건 더 이상 대화가 아니구나. 감정의 전쟁터구나. 그렇게 마음이 사방으로 잡아당겨지는 듯한 순간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분위기가 험악해져도 계속 대화해야 한다는 이상한 압박감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침묵은 항복이고 자리를 뜨는 건 패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때로는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파괴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존중 없이 내뱉는 말은 대화를 위장한 무기일 뿐이니까요. 상대가 갑자기 온화해지거나 이성적으로 변하길 바라며 그 관계에 머무를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의 평화를 배신하는 셈입니다. 어떻게든 내 말을 들리게 하려고 단어를 비틀고 요즘보다는 말투를 방어하게 되며 어쩌면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죠. 하지만 내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고 소리쳐야 하거나 누군가를 편하게 해주려고 내 기준을 낮춰야 한다면 그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겁니다. 분노나 오만함이 아닌 우아함으로 경계를 긋는 것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이 말은 상대방의 얼굴에 대고 문을 쾅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대로 문을 두드리는 법을 배울 때까지 부드럽게 닫아두는 문과 같습니다. 대화를 영원히 끝내자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뿐이죠. 이 작은 자기 존중의 행위는 당신이 맺는 모든 관계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존중 없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나면 그들은 당신에게 말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질 겁니다. 당신이 침묵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성숙하게 나눌 준비가 되지 않은 대화를 억지로 이어갈 의무가 없습니다.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할 의무도 없으며 당신의 존엄성을 깎아내리며 논쟁에서 이기려는 사람 앞에 앉아 있을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정신적 공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 명료함을 지키는 것이죠. 나는 존중이 없는 환경에서는 진실을 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상대가 연인이든 부모든 상사든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압도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자리를 뜰 권리가 있습니다. 벌을 주거나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칼 융은 말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맞는 신발이 다른 사람의 발은 조인다.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삶의 처방전은 없다.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빈정거림이 악에 없는 장난이라 여기죠. 어떤 이들은 토론에서 존중이 어떤 모습인지 진정으로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의 감정 도구 상자를 통째로 바꾸는 것이 당신의 일은 아니지만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공간을 보호하는 것은
분명 당신의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혼돈을 용납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소통에는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대화 전에 늘 불안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끊기거나 무시당하는 것이 누군가와 가깝다는 증거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소통은 의견이 달라도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잠시 멈출 여지를 남겨두고 타이밍을 존중하며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을 밀어붙이지도 당신의 목소리가 위협처럼 느껴지게 만들지도 않죠. 만약 오랫동안 그런 공간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말을 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담하고 심지어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대화를 원할 뿐만 아니라 기대하며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관계에는 시간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몇 번만 그렇게 해보면 왜 예전에는 그보다 못한 것을 받아들였는지 의아해질 겁니다. 강한 사람은 절대 돌아서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힘이란 계속해서 토론하고 설명하고 인내하는 능력으로 측정된다는 믿음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힘은 종종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존중이야말로 의미 있는 대화의 근간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존중이 없다면 말은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라고 말하며 갖는 그 멈춤의 시간. 그것은 후퇴가 아니라 리셋입니다. 당신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중간하게 다루지 않을 거야. 이게 괜찮은 척하지도 않을 거고.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올 땐 더 나은 방식으로 할 거야. 그리고 이 멈춤 속에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상대방에게 자신을 돌아볼 충분한 여유를 줍니다. 자신의 말투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느끼고 자신이 두려움이나 자존심, 불안감에서 비롯된 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그렇습니다. 침묵은 거울과 같아서 모두가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올바른 사람들, 통제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겁니다. 더 부드럽고, 더 명료하게, 더 귀 기울일 준비를 하고 당신이 있는 곳으로 기꺼이 다가오려고 할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죠.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은 여기에 깊이 적용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말투나 그들의 기폭장치나 대화를 지배하려는 욕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대화에 참여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을 듣기만 하는 방에 머무를지 아니면 나올지를 통제할 수 있죠. 당신은 고함을 지르기 위해서만 목소리가 사용되는 대화의 일부가 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감정적 성숙함이죠. 이것은 비단 큰 싸움이나 극적인 결별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용하고 일상적인 무례함에도 적용됩니다. 미묘한 비아냥, 늘 우연을 가장한 말 끊기, 무시하는 표정, 눈을 흘기는 행위, 가짜 걱정으로 포장된 수동 공격적인 말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자신감과 명료함, 편안함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한때 자신감 넘쳤던 대화에서 몸을 움츠리고 말하기 전에 망설이며 내 반응이 타당한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 대한 권위가 아닌 당신의 공간에 대한 권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대화를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우아함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설령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이 자리를 뜬 것에 대해 죄책감을 심으려 해도 당신은 마음속 깊이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대화를 벌인 게 아니라 구했다는 사실을요. 세네카는 썼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신의 힘 안에 둔 자가 가장 강력하다. 이 문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힘을 다시 당신에게로 가져오죠. 감정적인 반응에서 당신을 끌어내어 의식적인 선택의 자리에 앉힙니다. 당신의 존재는 벌이 아니라 특권이며 당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폭풍을 온몸으로 맞고 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가 아닙니다. 그들의 좌절감을 풀어놓는 배출구도 아니며 당신의 경계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을 때 다시 이야기해요 라고 말했을 때 화를 낸다면 그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존중을 바라는 당신의 태도가 그들을 불쾌하게 만든다면 그들은 애초에 소통하려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통제하고 싶었을 뿐이죠. 그리고 당신은 그 에너지를 상대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요. 이제 이것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논쟁 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말을 끊고 목소리를 높이며 불공평하다는 것을 뻔히 아는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속이 답답해지고 주먹이 꽉 쥐어지죠. 하지만 더 크게 소리치는 대신 당신은 숨을 고릅니다. 마음을 가다듬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그게 전부입니다. 소리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명료함과 그 뒤에 따르는 침묵뿐이죠. 어쩌면 그가 당신을 따라올 수도 항의할 수도 당신을 극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방금 기준을 세웠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제 당신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요,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투가 잘못되었다고 설득할 필요도 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리를 뜨면 됩니다. 이 연습을 거듭할수록 이것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이것은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존중의 뿌리를 둔 대화만이 나눌 가치가 있으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말은 소통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료함과 친절함, 그리고 확고한 경계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당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필요하죠. 네 번째 방법, 이 대화는 이만하고 싶네요. 거의 모든 격한 대화에는 무언가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확한 이해나 해결을 바라고 시작하지만 지켰든 눈썹과 반복되는 말 끊기 사이 어딘가에서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넘어섰다는 것을. 대화는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해나 타협에 관한 것이 아니죠. 통제와 승리, 그리고 소음에 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전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속 말하고 설명하고 방어하라고 소리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배경에서는
더 조용하지만 더 현명한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이 대화는 이만하고 싶네요. 이 말은 후퇴가 아닙니다. 회피도 포기도 아니죠. 이것은 자기 보존이며 감성 지능입니다. 특정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힘의 증거가 아니라 번아웃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이죠.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대화의 고리에 갇혀 들을 생각은 않고 대꾸할 준비만 하는 사람과 쳇바퀴 돌듯 논쟁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평정을 잃고 결국 시작할 때보다 더 적은 평화를 안고 돌아서는 경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자문합니다. 내가 왜 거기 계속 있었을까? 끝났다는 걸 알았을 때 왜 벗어나지 못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리를 뜨는 것이 나약함이고 침묵은 항복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 대화를 끝내야 하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고도의 절제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계속 말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해로운 고리 안에 머무를 수 있죠. 힘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말을 하는 능력입니다. 이건 더 이상 우리 둘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나는 이제 그만할래요. 지금 당장은, 어쩌면 영원히.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강력한 태도죠. 이것은 마지막 말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 종종 마지막 말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 순간에 이해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습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공감이나 공정함으로 당신을 대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죠. 그리고 그 내려놓음에서 당신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정신적 명료함을 되찾는 지점이죠.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 때문에 당신을 지치게 하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말투는 날카롭고 분위기는 무거우며 의도는 불분명하죠. 침착하고 이성적이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신호죠. 당신의 내면 세계가 매듭처럼 꼬이기 시작할 때 이 문장이 당신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이 대화는 이만하고 싶네요. 빈정거림이나 공격성 없이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평화는 이 순간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방식이죠. 극적일 필요도, 긴 설명도, 죄책감을 주는 말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이 교류가 더 이상 생산적이거나 존중으로 가득하지 않으며 따라서 여기서 끝난다는 명확한 인식만 있으면 됩니다. 칼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계속된다.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소통을 강요하려 할수록 혼돈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당신은 진전이 있다고,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화의 말투, 의도 또는 감정적 안전이 위태롭다면 당신은 이해를 쌓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장은 항상 잔여물을 남깁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됩니다. 직장에서는 수동 공격적인 권력 게임이 피드백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가족 안에서는 특정 주제가 항상 침묵이나 고함으로 끝나며, 심지어 우정 속에서도 수년간의 친밀함이 더 이상 상호 존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상해주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설명하고 명확히 하고 단 한 번만 더 바로잡고 싶은 충동이 스며들죠. 하지만 해로운 대화에 너무 오래 머무를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당신의 경계는 협상 가능하며 당신의 평화는 선택사항이고 당신의 시간은 그들의 인정보다 덜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충분히 자주 반복되면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불편함을 흡수하고
견디고 축소하다가 결국 그 불편함에 통째로 삼켜지도록 길들입니다. 이 대화는 이만하고 싶네요. 이 말은 그 메시지를 다시 쓰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투사를 위한 쓰레기장이 아니다. 잘못된 분노의 표적이 아니다. 이 감정 노동의 양쪽을 모두 짊어질 책임이 없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그 경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들의 여정이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말이 차갑게 들릴까?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 걱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친절한 것과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친절함이란 누군가가 단지 힘든 하루를 보냈다는 이유로 당신을 감정적으로 갈갈이 찢어 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언어적 혼돈을 흡수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죠. 당신의 안녕을 희생해서 얻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종입니다. 그리고 복종은 사랑도 존중도 성숙함도 아닙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필요하기 전에 고통받는 자는 필요 이상으로 고통받는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분 전에, 10개월 전에, 10년 전에 끝났어야 할 대화 속에서 습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오해받을까 두려워서 고통받고 있죠. 하지만 혼돈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명료함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며 평화를 쌓은 사람도 아무도 없죠. 이 문장은 쾅 닫히는 문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들어 올린 손이며 잠시 멈춤이고 항상 무언가 할 말이 있어야 한다는 압박을 주는 세상 속의 마침표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공간을 만듭니다. 명료함을 위한 공간, 숨쉴 공간, 존엄성이 돌아올 공간을요. 모든 대화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의 마무리를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만족스러운 결말을 주지 않을 겁니다. 사과하지도 않을 것이고 갑자기 깨닫지도 못할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지어내고 자신의 자존심에 맞게 서사를 다시 쓸 것이며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버전이 그들의 버전과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대화가 준 것보다 앗아간 것이 더 많아졌을 때를 결정하고 자기 존중을 지키며 그곳에서 걸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에 저항하며 넌 그냥 도망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무례함에서 멀어지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기 존중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다. 그들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그냥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야? 라고 물으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세요. 이런 식으로는 아니에요. 이 문장이 바로 그런 필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가 선물이자 보장된 권리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죠.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것에 가장 많이 저항할 겁니다. 그들은 과거의 당신, 즉 너무 오래 머무르고 너무 많이 설명하고 너무 자주 용납했던 당신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게 이 대화는 이만하고 싶네요 라고 말하는 이 새로운 버전의 당신은 그 역학관계를 뒤흔듭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성장하거나 물러나도록 요구하며 두 결과 모두 많은 것을 드러내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성찰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처를 준 자와 달라지는 것이다. 이 문장은 그 말을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에서 그들처럼 되지 않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불에는 불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불꽃이 당신의 평화를 삼키기 전에 멀리 걸어 나오는 것이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한 뒤에 침묵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에 놀라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침묵을 채우려 할 겁니다. 그들은 다시 맴돌며 당신을 찔러 대화에 다시 참여시키려 하겠죠. 하지만 당신이 굳건히 버틴다면 무언가 변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태도로 돌아오거나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기는 더 맑아지고 무게는 가벼워지며 당신에게는 생각하고 숨쉬고 다시 인간답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남겨집니다. 이것은 우월해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대화를 끝내는 연습을 할수록 당신은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쌓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경계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어지고 평화를 선택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죠. 모든 일에 당신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어떤 폭풍은 비를 맞고 서 있는 것을 멈출 때 더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말들이 의미를 잃었을 때, 당신의 평온함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때를 아는 것이 바로 그 지혜의 일부입니다. 항상 올바른 대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더 많은 대화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필요도 없죠.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은 나는 끝났어입니다. 분노 속에서가 아니라 명료함과 우아함, 그리고 확신 속에서 말이죠. 당신은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대화를 끝냅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때로는 두 사람이 칼이 아닌 부드러움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존중하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그건 당신의 의견이고 존중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 내 모든 부분이 끼어들 준비가 되어 있을 때조차도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나의 진실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것, 여기에는 조용한 용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스포츠처럼 논쟁하고 다른 견해가 개인적인 공격처럼 취급되는 세상에서 그런 흔들림 없는 자기 확신은 드뭅니다. 그건 당신의 의견이고 존중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라는 말이 그토록 강력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은 지배하거나 무시하려 하지 않습니다. 도발하지도 않죠. 그저 이렇게 확인할 뿐입니다. 당신의 말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의견 차이를 다루는 법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나는 다르게 봐요 라는 말은 배신이나 위협 혹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밀어붙입니다. 설득하고 회유하고 개종시키려 하죠.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을 반복하며 마치 주먹을 날리듯 사실들을 던집니다. 무언가 하나라도 당신을 굴복시키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대화는 더 이상 진실에 관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때로는 대화가 토론이 아닌 지배의 문제로, 호기심이 아닌 자존심의 문제로 변질되곤 합니다. 이때 당신이 그것은 당신의 의견이며 저는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게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압박에 압박으로 맞서는 대신 존재감과 평정심, 그리고 확고한 경계로 맞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온전한 존재로 느끼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논쟁 없이 선언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독립의 핵심입니다. 이 말이 그다지 획기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동의, 인정, 그리고 호감 속에서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도전을 받는 것을 거절당하는 것이라 여기지만 이는 진실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사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존중 어린 선물은 바로 당신의 솔직함, 당신의 진짜 생각, 당신의 진정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존중이라는 옷을 입을 때 그것은 벽이 아닌 다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이 단순한 문구는 반드시 올바른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우월감이나 잘난 체하는 태도로 누군가의 입을 막거나 위축시키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차분함과 성숙함, 그리고 다름을 전쟁으로 만들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진정한 열망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관계를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조와 의도가 존중을 쌓을지 아니면 무너뜨릴지를 결정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자신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의견에 대해 변명하거나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지니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는 않을 것이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생각의 다양성은 통합의 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해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그 이해는 양쪽 모두가 자신의 생각을 안전하게 말하고 서로 달라도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강요하려 했던 순간을 겪어봤습니다.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될 수도 두려움이나 습관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그 패턴은 같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고 밀어붙이고 당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말해줍니다. 때로는 치켜뜬 눈썹이나 거만한 말투, 비꼬는 웃음처럼 미묘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당신이 틀렸어. 말도 안 돼. 언젠가 내가 옳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처럼 노골적입니다. 그런 순간 당신의 본능은 반박하고 논리를 펼치고 조목조목 따져 당신의 입장을 증명하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저 숨을 고르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것은 당신의 의견이며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 반응은 불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기를 흡수하여 고요함으로 바꿉니다. 상대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당신이 그럴 권리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줄다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이 섬세한 균형 감각이 바로 당신을 굳건히 지켜줍니다. 보시다시피 이 문장은 단순한 언어적 경계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방패입니다. 외부 세계가 당신의 내면을 바꾸려 할 때 그것을 온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장은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신의 신념에 확신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지적이고 유능하고 옳다고 느끼기 위해 모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종종 대화로 포장되는 그 설득의 욕구는 때로는 가면을 쓴 두려움일 뿐입니다. 주변의 지지만큼만 내가 단단하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견해를 존중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그 두려움을 넘어선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차원의 자기 신뢰, 즉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방어적이지 않으면서도 굳건한 그런 신뢰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다른 이들도 같은 수준에서 당신을 만나도록 이끕니다. 성숙은 성숙을 알아보고 강인함은 강인함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구가 유용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의견 충돌이 적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장 힘든 갈등은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즉 가족, 친구, 스승처럼 우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과 일어납니다. 그들의 확고한 견해가 우리의 것과 충돌할 때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이때 이 말이 다리가 되어 줍니다. 당신은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있고 당신이 믿는 것을 믿을 권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아니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데 성공했다면 당신의 마음이 그 도발에 공모했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은 여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극받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의견과 완전히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외부의 허락을 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적 불확실성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성장했음을 아는 순간입니다. 이 문장은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방어도 전략도 아닌 그저 당신의 명확함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하는 명확함은 수백 번의 시끄러운 논쟁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항을 예상하고 그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강렬함을 여유로움으로 맞이할 때 그들은 무장해제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말에 담긴 진실성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일부는 그런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살아가는 법을 계속 배우라. 그리고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압박을 받을 때 친절함을 유지하는 법,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길에 의문을 제기할 때 품위를 지키는 법, 그리고 그들이 틀렸다고 해서 벌을 줄 필요 없이 내버려 둘 줄 아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의견의 불일치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저는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감이나 거리감을 두지 않고 그저 확신과 차분함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희귀한 것, 즉 감정적 안전함과 연관 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도전을 받아도 폭발하지 않을 것이며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조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압니다. 의견이 다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감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진실을 이끌어내고 신뢰를 쌓습니다. 더 크게 말해야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논쟁에서 이겨야만 당신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당신의 내적 평화와 가치관, 그리고 존엄성을 온전히 지킨 채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것이 경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소음이 아닌 고요함 속에서 기억하는 존재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이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스토익 저널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